한국은 절대 강해질 수 없다. 24년 전 한 독일학자가 전 세계 방송에서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그리고 비웃음을 샀습니다. 그런데 2026년 같은 사람이 정반대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그를 바꿔놓은 걸까요? 차범근이 받았던 야유, 박지성의 2개의 패, 손흥민의 책임감, 그리고 숫자로 증명된 데이터까지. 일주일간 그가 마주한 진실은 결국 세계가 다시 봐야 할 한국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그는 지난 24년을 통째로 다시 써야 했습니다. 차범근의 이야기가 더 깊은 울림으로 남으셨다면 댓글에 품격을 남겨주세요. 손흥민의 책임감 있는 모습이 더 인상적이셨다면 책임감을 남겨주세요. 지금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토마스 크레거입니다. 독일 출신 스포츠 사회학자입니다. 평생 유럽 축구를 연구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시아 축구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2002년이 떠오릅니다. 그해 저는 한 방송에서 단언했죠. 한국은 절대 16강에 오르지 못할 거라고요. 그런데 한국은 4강까지 갔습니다. 그날 이후 제 별명이 생겼습니다. 최악의 예측가. 동료들은 지금도 회의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입을 다물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축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늘 선을 그었습니다. 우연이라고요. 한 번의 행운이라고요. 그렇게 생각해야 마음이 편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2026년 봄, 뮌헨의 제 연구실로 전화가 왔습니다. ESPN이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고 했습니다. 주제는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또 그 나라 이야기인가 싶었죠. 하지만 담당 프로듀서 마크 윌슨의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교수님, 이번엔 데이터로 증명해보세요. 한국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짜. 그 단어가 저를 자극했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파헤쳐서 증명하겠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그저 우연이었다는 것을요. 그래야 24년 전의 제 예측도 어느 정도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서울로 가는 비행기에서 자료를 펼쳤습니다. 차범근, 박지성, 손흥민. 이름들을 훑어보며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인구 5천만 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스타가 끊임없이 나온다는 게 말이 되나요? 분명 어딘가 거품이 있을 겁니다. 시스템이든 통계든 아니면 그저 운이든.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솔직히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현지 코디네이터 김도윤이었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마 며칠 안에 생각이 좀 바뀌실 거예요. 저는 가볍게 웃어넘겼습니다. 속으로는 단호했습니다. 바뀔 일은 없을 거라고요. 저는 이미 결론을 정해두고 온 사람이었으니까요. 차로 이동하는 동안 김도윤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프랑스의 한 스포츠 칼럼니스트 루카 베르나르가 쓴 기사였습니다. 제목은 도발적이었습니다. 한국 축구의 거품은 곧 꺼질 것이다. 베르나르는 이번 다큐멘터리의 또 다른 자문위원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묘하게도 그 글을 읽는 동안 저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하려던 말과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는 어느새 경기장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멀리서부터 사람들의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의 한 경기장에서 저는 제 첫 번째 충격을 마주하게 됩니다. 경기장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6만 석이 넘는 좌석이 전부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응원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파도처럼 일제히 박수를 치고 일제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규모와 통일감에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유럽의 어느 경기장에서도 이런 통일감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6만 명이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상대는 체코였습니다. 친선 경기였지만 분위기는 본선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김도윤은 제 옆자리에 앉아 경기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자리 건너에 익숙한 얼굴이 있었습니다. 루카 베르나르였습니다. 베르나르는 저를 보자마자 비웃듯 인사했습니다. 크레고 교수님도 오셨군요. 이 시끄러운 음원, 결국 다 똑같습니다. 다른 나라도 다 이렇게 음원하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비슷한 생각이었으니까요.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전반 10분 체코가 먼저 골을 넣었습니다. 순간 경기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6만 명의 함성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정적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베르나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무너질 차례죠. 저도 솔직히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24년 전 제가 봤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선제골을 먹히면 무너지는 팀들. 한국도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적이 흐른 지 채 10초도 지나지 않아 관중석에서 박수가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 선창하자 순식간에 전체가 따라 불렀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지고 있던 게 아니라는 듯이. 저는
김도윤을 돌아봤습니다. 제 표정에는 분명 의문이 담겨 있었을 겁니다. 그는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교수님. 끝까지 보세요. 후반 35분. 한국이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 오영규가 역전골을 터뜨렸습니다. 경기장이 폭발했습니다. 베르나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자리에서 일어선 채로 한동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메모를 꺼냈습니다. 첫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메모를 적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한 경기 한 번의 역전.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습니다. 저는 학자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데이터를 보려면 사람을 만나야 했습니다. 김도윤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경기력의 비밀을 데이터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김도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네, 한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마 교수님이 가장 만나고 싶어 하실 분일 겁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날은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서울 외곽의 한 스포츠과학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김도윤이 소개해준 사람은 이수진 박사였습니다. 한국축구협회와 함께 선수들의 신체 데이터를 10년 넘게 분석해온 연구자였습니다. 이수진 박사는 첫 만남부터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어제 경기에서 보신 건 우연이 아닙니다. 데이터로 보여드릴게요. 그는 노트북을 열어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후반 75분 이후 선수들의 스프린트 거리를 나타낸 그래프였습니다. 대부분의 유럽팀은 이 시점부터 수치가 떨어집니다. 체력이 떨어지니 당연한 일이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프 속 한국 선수들의 선은 달랐습니다.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 구간에서는 올라갔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건 표본이 작은 거 아닙니까? 우연한 경기 몇 개만 뽑은 거 아닌가요? 이수진 박사는 웃으며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10년간 누적된 데이터였습니다. A매치만 200경기가 넘었습니다. 패턴은 일관되게 나타났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평생 배운 스포츠과학의 상식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데이터였습니다. 체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 앞에서 오히려 더 뛰는 선수들이라니요. 노트북 화면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측정 장비의 오류는 아닐까? 그런 의심까지 들었습니다. 이수진 박사는 제 표정을 읽은 듯 웃으며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당시 서울시청 광장 사진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모여 응원한 다음날 새벽, 광장은 거의 비어 있었고 쓰레기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교수님. 열정이 폭발할 때조차 그 안에 질서가 함께 있어요. 운동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끝까지 자기 역할을 하는 것. 그게 문화로 자리 잡힌 거예요. 저는 노트를 내려놓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신력이라는 단어는 너무 흔해서 학술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그래프는 그 흔한 단어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ESPN은 프로듀서 마크 윌슨이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크레고 교수님, 좀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다. 베르나르가 먼저 기사를 냈어요. 이번 다큐멘터리의 방향에 문제가 있다고요. 저는 휴대폰을 든 채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베르나르와 저는 같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가 저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이수진 박사는 제 표정을 보고 무언가 짐작한 듯 조용히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저는 창밖의 서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건 단순한 취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후에 ESPN 한국 지사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작은 회의실에 모니터 하나가 켜져 있었고 마크 윌슨과 함께 화면 너머로 베르나르가 접속해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으며 어제까지의 동료였던 그의 얼굴을 새삼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베르나르는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진 거 아닙니까? 한국 측 관계자들과 너무 가깝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건 저널리즘이 아니라 홍보입니다. 저는 순간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24시간 전에 제가 했을 법한 말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봤습니다. 10년치 누적 데이터입니다. 이게 홍보라면 숫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겠죠? 베르나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숫자는 얼마든지 골라서 쓸 수 있습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마크 윌슨은 회의가 끝난 뒤 저에게만 따로 말했습니다. 크레버 교수님, 결론은 교수님이 직접 가지고 오세요. 저는 그걸 믿겠습니다. 그날 저녁 김도윤이 저를 어느 자료실로 데려갔습니다. 한국 축구 역사 자료관이었습니다. 그는 낡은 비디오 테이프 하나를 틀어주었습니다. 1978년 독일 분데스리가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속 첫 장면은 훈련장이었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지쳐서 걸어다닐 때 한 선수만 여전히 전속력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타범근이었습니다.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같은 모습이었다고 했습니다.
독일 코치들이 처음에는 의심했고 나중에는 인정했다는 자료가 함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 경기 중이었습니다. 관중석에서 야유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인종차별적인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차범근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골을 넣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 야유를 보내던 그 관중들이 일어나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제 아버지도 그 시절 분데스리가의 열성 팬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경기장 어딘가에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갑자기 이 이야기가 더는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야유를 보내던 사람들 속에 제 아버지의 모습을 겹쳐보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김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시작이었어요, 교수님. 모든 이야기의 첫 번째 장면이죠. 저는 자료실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베르나르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골라서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김도윤은 저를 파주의 한 축구 트레이닝 센터로 데려갔습니다. 어린 선수들이 훈련하는 곳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운동장에는 선수들의 구령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곳에서 박지성의 유소년 시절을 지도했던 코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코치님은 차분히 옛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성이는 화려한 선수가 아니었어요. 대신 가장 늦게까지 운동장에 남아있는 선수였죠. 그러더니 2005년 박지성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입단했을 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알렉스 퍼거슨 감독은 그를 2개의 패를 가진 선수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팀이 가장 어려울 때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선수였다는 겁니다. 저는 그 표현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2개의 패.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책임감을 신체 능력으로 표현한 말이었습니다. 코치님은 이어서 손흥민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직접 가르친 적은 없지만 같은 유스 시스템을 거쳐간 후배라고 했습니다. 흥민이가 왜 사랑받는지 아세요? 골 때문만이 아니에요. 실수하면 숨지 않아요. 바로 다음 플레이에서 다시 뛰어들죠. 그리고 다음 경기에서 반드시 만회합니다. 저는 수첩에 그 말을 그대로 받아 적었습니다. 실수해도 숨지 않는다. 다음 경기에서 만회한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제가 지금까지 본 모든 장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문장 같았습니다. 훈련장을 나서며 저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지가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마크 윌슨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크레거 교수님, 지금 당장 통화 가능하십니까? 전화를 거자 윌슨의 목소리는 심각했습니다. 베르나르가 또 기사를 냈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제가 사적으로 했던 말이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64년 전 예측 실패를 만회하려고 무리하게 친 한국적 결론을 끌어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회의는 비공개였습니다. 누군가 안에서 정보를 흘린 게 분명했습니다. 윌슨은 어렵게 말을 이었습니다. 본사에서 이 문제로 회의 중입니다. 최악의 경우 교수님을 이번 프로젝트에서 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24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또다시 한국 때문에 제 평판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수첩을 내려다봤습니다. 실수해도 숨지 않는다. 다음 경기에서 만회한다. 방금 적은 그 문장이 갑자기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엔 제가 한국을 믿고 싶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저도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본사와 긴급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베르나르도 함께였습니다. 회의는 3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베르나르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24년 전 실패를 만회하고 싶어서 이성을 잃었습니다. 데이터도 결국 본인이 원하는 결론에 맞춰 골라낸 겁니다. 저는 잠시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한국 축구가 우연이라는 걸 증명하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는 정반대를 가리켰습니다. 10년치 누적 데이터, 1978년부터의 기록, 그리고 어제 만난 사람들의 증언까지. 이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패턴입니다. 베르나르는 다시 반박하려 했지만 본사 책임자가 손을 들어 박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크레거 교수님께 48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결론을 정리해서 보내주세요. 그 결과로 다큐멘터리 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베르나르는 화면 속에서 굳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접속을 끊었습니다. 화면이 꺼진 뒤 저는 호텔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48시간. 평생의 연구를 정리하기엔 터무니없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한 영상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한국과 독일의 경기였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독일은 이미 16강 진출이 거의 확정적이었습니다. 모두가 가벼운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결과는 2대0 독일의 패배였습니다.
그 경기로 독일은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습니다. 저는 그 경기를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날 아버지와 함께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제골을 넣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갔고 초반 막판 한국의 골이 들어가는 순간 아버지는 소파에서 등을 떼고 일어서셨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의 침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 침묵이 그저 패배의 아쉬움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 한국 선수들의 모습은 그날 제가 기억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보였습니다. 이미 탈락이 확정된 팀이 마지막 경기까지 전력을 다해 뛰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고 있든 결과가 어떻든 상관없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지 한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태도. 그것이 제가 지금까지 본 모든 장면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답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보고서의 첫 줄을 어떻게 시작할지 천천히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밤새 보고서를 썼습니다. 하범근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박지성, 손흥민, 오영규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적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이수진 박사의 데이터를 넣었습니다. 후반 75분 이후에도 무너지지 않는 스프린트 그래프였습니다. 쓰는 동안 몇 번이나 손을 멈췄습니다. 24년 전에 저였다면 절대 쓰지 못했을 문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글을 쓰다 보니 축구 이야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강남스타일, BTS, 오징어 게임, 반도체, 조선업. 분야는 전혀 달랐지만 패턴은 같았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밀도로 세계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 축구의 힘은 시스템이 아니다. 그것은 문화다. 메일을 보내고 나니 손끝이 떨렸습니다. 24년간의 자존심을 건 문장이었습니다. 몇 시간 뒤 마크 윌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교수님, 본사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결승전 특별 생방송에서 이 내용을 직접 발표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베르나르는 어떻게 됐습니까? 윌슨은 잠시 머뭇거리다 답했습니다. 그분도 오늘 방송에 함께 출연합니다. 본사 결정입니다. 저녁 생방송 스튜디오에 들어섰습니다. 조명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카메라 여러 대가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베르나르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방송이 시작되자 진행자가 저에게 결론을 물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그동안 봤던 모든 장면을 이야기했습니다. 차범근의 야유와 박수, 박지성의 2개의 패, 손흥민의 책임감, 그리고 데이터. 이야기를 마치자 진행자가 베르나르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스튜디오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제 기사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 저는 곧장 경기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결승전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하프타임에는 BTS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관계자용 좌석으로 안내받으며 며칠 사이 제 안에서 일어난 변화를 가만히 되짚어봤습니다. 일주일 전에 저는 의심으로 가득한 학자였습니다. 지금의 저는 무엇을 보게 될지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기장은 이미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제 옆자리에는 김도윤과 이수진 박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를 도와준 두 사람과 함께 이 자리에 있다는 게 묘하게 든든했습니다. 처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이런 자리에 함께 앉아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경기는 팽팽했습니다. 양팀 모두 한 골씩 주고받았습니다. 관중석은 매 순간 환호와 탄식을 오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분석가의 눈으로만 경기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저도 이 거대한 함성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프타임이 되자 조명이 일제히 꺼졌습니다. 그리고 무대 위로 BTS가 올라왔습니다. 함성은 경기 때보다 더 컸습니다. 음악이 시작되자 6만 명이 동시에 같은 동작으로 응원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축구장에서 봤던 그 통일감과 지금 이 무대의 통일감이 결국 같은 데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요. 이수진 박사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규모가 아니라 밀도예요, 교수님. 작은 나라가 만들어내는 큰 울림이죠. 후반작, 한국은 다시 한 골을 내주며 위기에 몰렸습니다. 후반 40분이 넘어가도록 스코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에 땀이 났습니다. 그리고 후반 45분, 추가 시간이 막 시작될 무렵 한국의 역전골이 터졌습니다. 경기장이 폭발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학자로서의 냉정함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관객으로서 그 장면에 압도되어 있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저는 천천히 경기장을 둘러봤습니다. 멀리 어린아이들이 부모님 손을 잡고 운동장 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10년 뒤, 20년 뒤
저 아이들 중 누군가는 분명 또 다른 차범근이, 또 다른 손흥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도 같은 이야기가 반복될 것입니다. 저는 24년 전 제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절대 강해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 말을 정정합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강했습니다. 다만 제가 보는 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멈추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끝까지 품격을 잃지 않는다. 그것이 제가 이번 취재에서 찾은 단 하나의 진짜 결론이었습니다. 경기장을 나서기 전 저는 수첩을 꺼내 마지막 한 줄을 적었습니다. 24년 전에 제 예측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데 24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늦더라도 인정하는 것이 끝까지 외면하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마크 윌슨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다큐멘터리 제목이 정해졌다고 했습니다. 제가 보낸 보고서의 첫 문장이 그대로 제목이 되었습니다. 한국 축구의 힘은 시스템이 아니다. 그것은 문화다. 저는 비행기 창가에 앉아 멀어지는 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일주일 전 저는 결론을 정해두고 이 도시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결론을 완전히 뒤집은 채 떠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진짜 연구자란 자신의 결론조차 의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이번에야 비로소 배운 것 같았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의미 있게 다가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깊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